자, 세 번째 시간 동물 매개치료 임상의 현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동물 매개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임상 현장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동물 매개치료의 대상은 어떤 분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동물 매개치료라고 하면 어린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 영역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동물 매개치료가 동물과 즐겁게 놀이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의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린이나 장애인 말고도 다른 대상으로는 또 어떤 분들이 있을지, 자,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 어린이나 어린이처럼 어린 친구들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 외에도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동물 매개치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의 신체적으로 정서적, 사회적 재활이나 회복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인식될 수 있는 사람들이 동물 매개치료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분들은 장애가 있으시거나 질병이 있거나 정신병리, 정서적 어려움, 특수가정,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미혼모 가정이라던가 이혼이나 사별을 통해서 한부모가 된 한부모 가정, 또 조성 가정이 있을 수 있고요. 요즘에 다문화 가정, 또 이제 북한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기순한 세터민 가정이라고 하죠. 그분들도 있고, 또 1인 가정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이제 혼자 생활하시는 독거 가정도 이런 특수 가정의 형태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수 가정 외에 말기 및 장기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또 학교 및 사회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중독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역시 동물 매개치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상들이 동물 매개치료를 이제 받으러 함께 참여하고 있는 임상 현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복지관이 있죠. 복지관의 경우는 단순히 장애인분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합 복지관 형태의 복지관들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외에 장애인 시설, 요양시설, 병원, 또 교육시설이라고 하면 학교와 대학교를 포함한 또 유치원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사설치료센터, 또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경우는 어린이집 외에도 또 이제 아이들이 특수가정의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생활시설로 인한 보육시설을 말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정시설도 동물 매개치료 임상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도소와 또 요즘에 대안학교라고 많이 하죠. 예전에는 소년원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대안학교라고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교도소나 대안학교도 교정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기관으로 방문할 수 없을 경우 동물 매개치료사들이 치료도우미 동물과 함께 가정에 방문하는 가정방문 형태의 임상 현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물 매개치료 임상 현장에서는 동물 매개치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먼저 가족분들이 정서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동물 매개치료를 선택한 사람들, 보호자분들이겠죠. 특히 보호자분들이 동물 매개치료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자연 발생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동물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하고요. 또한 동물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기를 또 바라기도 합니다. 어느 사례들이 그럴까요? 자폐성 장애라던가 아니면 힘겨루기를 통해서 치료 시간에 뭔가 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내담자들 같은 경우는 활동 참여율이 확실히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동물이 있다 보면 훨씬 더 흥미롭고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을 동반한 치료를 통해서 이런 활동 참여율에 대한 증가, 또 성공의 경험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례 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까요? 사춘기 친구들은 보통 어떤가요?
우리 어렸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죠. 한참 사춘기 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아무한테나 막 하지는 않았잖아요. 친구들 외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 친구들, 특히 정서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춘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원래 사춘기이기 때문에도 자기 얘기를 더 표현하기 어렵거나 관계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정서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우울해서 어떤 치료 현장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해결이 안 됐어. 그랬더니 보호자분이 우리 엄마 아빠가 다른 곳에 가서 또 치료를 받자고 해서 했는데 또 해결이 안 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입을 다물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치료적 접근에 대해서 시작하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가 동물을 좋아한다고 하면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을 만나기 위해서 치료 현장에 먼저 발을 딛게 될 거고요. 동물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동물 매개 치료사랑 관계 형성도 원활해지고, 또 동물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서 마음 열기 역시 훨씬 수월해지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도 동물 매개 치료가 의뢰의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또 대인관계 연습 기회 측면. 아무래도 동물을 배려하는 과정 안에서 규칙이나 상대를 배려하는 걸 배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도 많이 연락들 주시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상호작용 습득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원하고요. 책임감, 배려를 배우고 또 규칙도 배우고 하는 걸 원하시는데, 보통 그래서 동물 매개 치료를 그룹으로 사회성으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 물론 그룹 형태의 사회성을 목적으로 한 동물 매개 치료 굉장히 재밌고 좋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이 내담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개인적인 욕구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사회성 그룹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오히려 여기서 규칙이 강요되고 내담자가 충분히 자기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 아니면 다른 치료에 참여하는 그 내담자들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또 일어나거나 이런 역효과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동물 매개 치료를 사회성 목적으로 그룹 치료를 한다고 하면 먼저 개별 접근을 한 다음에 그룹 치료로 전환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동물 매개 치료 효과도 좋고요. 보호자분들이 목표하셨던 대인관계 기술 습득하는 측면에서도 훨씬 빠르고 또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 보호자분들이 또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인지적 접근하는 것들, 신체활동 기회, 증가에 대한 부분들. 요즘 친구들, 저희 아이들도 그렇지만 많이 누워들 있잖아요. 핸드폰만 하고 있고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코로나 때문에도 외출이 좀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을 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좀 증가했으면 하는 측면 때문에도 동물 매개 치료를 의뢰하기도 하고요. 어르신들 경우도 어때요? 치매 어르신들 경우에도 그 인지적인 측면에서 좀 더 효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들을 보이시기도 하고, 동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더 몸을 쓰는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에도 동물 매개 치료를 의뢰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물과 하는 활동을 통해서 어떤 성공의 경험들은 내담자들에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성취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도 동물 매개 치료를 이제 많이들 의뢰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건데요. 동물이 사람에게 이롭다는 생각 때문에 반려견을 입양할 목적으로 그 전에 준비하는 것들 여기서 연습하고 싶어라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좋은 선택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아셔야 될 게, 일단은 반려동물을 입양한다는 것, 특히 반려견 입양하는 거는 제2의 양육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내 가족을 위해서 반려견을 입양해서 정서적 효과를 누리고 싶어 라고 하는데, 반려견은 어때요? 개들은 사람과 좀 다르잖아요. 이 다른 특성들을 잘 알고 이 개들에게 필요한 환경을 적절히 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문제 행동을 하는, 짖거나 물건을 파손하거나 이런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로 전락해서 오히려 강아지를 파양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개 한 마리를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온 가족이 같이 잘 도와주실 것처럼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아이를 입양을 해야지 했던 그 내담자,
역할을 해야 된 그 친구조차도 강아지한테 관심이 줄어들게 되고요. 결국은 이 개를 관리하는 거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의 몫으로 전락하게 돼서 오히려 양육 스트레스를 부추기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 강아지들은 자기에게 긍정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특정 어려움 때문에 그 아동들 자기 자녀를 위해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강아지가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불편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 내담 아동보다는 보호자나 다른 가족에게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가 되게 돼서 동물 매개 치료에 기대했던 효과보다 오히려 역효과가 더 많이 발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동물 매개 치료를 통해서 반려견 입양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담 아동이 평소에 개를 대하는 방법이라던가 관리하는 방법, 얘네들이 보이는 감정 신호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던가 개를 키우는 데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것들을 온 가족이 다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털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털이 많이 빠지지 않는 견종, 또 우리 이제 집이 작거나 아니면 너무 컸을 때 우리 그 가족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집 크기에 맞는 적절한 그 사이즈의 강아지를 개체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 과정을 동물 매개 치료 시간에 저희가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의 경우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동물 매개 치료 의뢰를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이렇게 동물 매개 치료 기대 효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 동물 매개 치료가 외부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관이나 이런 곳에 적용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험 형태의 그런 단기성이나 그 일회성 동물 매개 활동이 있고요. 또 지금 앞에 제가 계속 그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치료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동물 매개 치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소그룹 활동, 개별 접근, 멘토링 프로그램, 리딩독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예가 있고요. 또한 그 학교 교육청 그 산하 기관인 학교에 보면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안에 생명 존중 교육, 장애인식 개선, 또 그리고 진로 교육, 뭐 이렇게 직업에 대한 탐험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매년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제로 해서 동물 매개 치료가 체험과 함께 그 학교의 프로그램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 그 동물 매개 치료 임상 현장 중에 장애인 재활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아니면 평생교육원처럼 직업 재활을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동물 매개 활동을 진행하거나 동물 매개 활동사, 동물 매개 치료사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상 현장에서 우리 동물 매개 치료사들에게는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자, 옛날에는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 동물을 다룰 수 있으면 누구나 동물 매개 치료사가 될 수 있어 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동물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자연 발생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강아지 좀 훈련시킬 수 있어, 개 좀 다룰 수 있어 라고 한다 그러면 네, 누구나 쉽게 동물 매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 접근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이 컸겠죠. 하지만 점차 동물 매개 치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근래에는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의 동물 매개 치료사를 기관에서 기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자, 동물들을 활용한 심리치료적 접근 기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앞에 두 번째 사례와 첫 번째 사례에서 말씀드렸는데 내담자를 분석해서 이분들이 보이는 욕구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지 문제 행동들이 나타났을 때 왜 그런 문제 행동이 나오는지 어떤 환경을 주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환경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스스로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또 변화할 수 있게 돕는 과정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동물 매개치료사가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제일 중요하죠. 동물을 다루지 못한다고 하면 동물 매개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동물을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동물들이 뭐 앉아, 엎드려, 기다려와 같이 돌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거나 내담자와 긍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술 교육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내담자가 불렀을 때 적절히 와야 되는데 만약에 치료도우미견이 쭈삣쭈삣 잘 못 간다고 하면 치료도우미견이 원활하게 내담자에게 갈 수 있게 동물 매개치료사는 환경 제공을 통해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치료도우미 동물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 또 하나, 치료도우미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할 경우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을 주는 것조차도 핸들링 기술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핸들링 기술 중에 재주를 부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포함됐었어요. 물론 치료도우미견들이 재주를 잘 부리면 재미있을 수는 있겠지만 동물의 그 복지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막 요란한 동물의 신체에 무리가 갈 만한 이런 차렷과 같은, 차렷이 어떤 자세인지 아세요? 앞다리를 들고 서듯이 앉아있는 자세인데 사실 허리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강아지들이 있으면 자, 몸이 있고요. 뒷다리가 이렇게, 앞다리는 이렇게 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개들한테는 힘든 동작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들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담자들이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내가 했을 때 가장 크고 멋진 행동이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내담자들이 굉장히 즐겁게 여겼던 행동들인데요. 이게 지금은 치료도우미견들이 그런 허리 부분에 척추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이 행동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치료도우미견 중에는 웰시코기가 있는데 웰시코기처럼 허리가 긴 개체 같은 경우 이게 더 힘들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체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런 핸들링 기술을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동물 매개치료사는 다양한 유형의 내담자와 동물에 관련한 지식 활용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지식 활용 능력 어떨까요? 동물 매개치료사들 자격증 취득했고 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그냥 치료사로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동물을 핸들링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공부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지금 벌써 대학원을 몇 번째 더 가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임상 현장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역할을 발휘하기 위한 치료사들의 자기 역량 개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우리 뭘 또 기대하고 있을까요? 네, 다양한 유형의 내담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기술. 보통 보면 내담자분들이 장애가 있는 분들만 오거나 어린 친구들만 오는 게 아니라 연령대별로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또 다양한 정서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지식을 갖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분들과의 상담을 해서 충분히 적절히 발휘할 수 있는가를 기점으로 봤을 때 상담 기술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담자와 동물 매개치료를 진행한 후에 치료의 결과를 보호자들이 오해하지 않게, 그리고 특히 보호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내담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욕구라던가 성향이나 다양한 원인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환경을 개선해주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변화 가능한 그런 것들이라고 안내를 하기 위해서도 치료자가 상담을 기술을 적절히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보호자분들은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문제 행동을 한다고 딱 얘기가 되면 이게 어떤 원인이 있거나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보다는 일단은
이 가족 구성원이 문제야, 내 아이가 문제야 라고 해서 문제시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와 보호자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치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보호자를 안심시키셔야죠. 지금 겉으로는 문제 행동이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그 원인을 찾았을 때는 오히려 이런 문제 행동이 긍정적으로 수정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실 수 있게, 그리고 보호자 역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함께 안내되는 양육 컨설팅과 같은 접근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담 기술 또한 굉장히 치료사에겐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 동물 매개치료사 전문가여야 됩니다. 네, 심리치료적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상담을 전공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자기 소진이 굉장히 큽니다.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내담자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런 가족을 케어하는 보호자분들과도 소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내담자와 보호자를 다 어우르고, 또 우린 또 뭘 또 해야 하나요? 네, 강아지를 데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개들을 관리하고 핸들링하고, 이 전 과정이 동물 매개치료사에게 굉장히 소진이 크게 되는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동물 매개치료사는 언제나 자기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 점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 노력의 이유는 개인 상담, 아니면 개인 분석이라던가, 또 주기적인 슈퍼비전, 그리고 사례회의 참석이라던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내가 지금 치료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소진 상태가 아닌지 점검해서 회복하기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를 점검하는 게 병행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치료사가 소진 상태에 있으면 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치료 도우미 동물을 다루는 능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치료 질이 떨어지면 결국 치료사 다시 또 그걸로 인한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전문가로서 치료를 제대로 접근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자기 점검과 회복이 필요하지만 동물 매개 치료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자기 점검과 회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복지를 위한 환경 구성 능력 역시 치료자가 꼭 갖춰야 될 역량인데요. 예전에는 동물 매개 치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간과 동물의 유대를 얘기하면서 동물이 인간에게 이로우니까 동물 매개 치료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셨어요. 근데 유대는 뭘까요? 쌍방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유대,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제가 글씨가 좀 느립니다. 예쁘지도 않고. 유대는 쌍방이다. 유대는 쌍방입니다. 쌍방인데 우리 지금 동물 매개 치료가 그전에는 인간에게 동물이 이로우니까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현재는 동물의 복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같이 대두되면서 동물 역시 인간으로 인해 이로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쌍방의 개념으로 유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이 인간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인간이 서로 이로울 수 있게 노력하는 것들. 그래서 동물 덕분에 사람들이 정서적, 신체적으로 어려움 극복할 수 있고 도움을 받는 동물 매개 치료가 있기 위해서는 동물 매개 치료 안에서 치료 도우미 동물 역시 행복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 매개 치료사들이 동물이 표현하는 감정 신호, 몸으로 표현하는 언어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예전에는 동물 복지를 치료사가 꼭 해야 되는 치료사의 의무로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내담자 역시 동물이 보이는 감정 신호를 이해하고 동물을 배려해서 행동하는 게 훨씬 더 동물 매개 치료의 효과 측면에서도 훨씬 의미가 있고 동물과 인간의 유대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피력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연구 논문이나 이런 사례에서도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감정 신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매개 치료사는 이렇게 동물의 복지를 위한 환경 구성 능력 역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동물과 함께하는 접근, 안전한가? 자, 임상 현장에서는 저희한테 동물 매개치료를 하고 싶은데, 치료사와 치료 도우미견을 파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안전합니까? 안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먼저 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치료 도우미 동물은 준비된 개체인가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치료 도우미 동물 어때야 될까요? 당연히 사회성 부분에 있어서 정서적 안정과 사람에 대한 호의적 태도, 또 다른 동물을 봤을 때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적대적인 반응이 아니라 무관심하거나 조금 편안하게 반응하는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동물은 사람과 다른 동물과의 관계에서도 사회성이 좋아야 되기도 하지만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또 치료적 접근에 필요한 교육.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기본 교육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 훈련이라고도 하는데 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앉거나 엎드리거나 기다리거나 누워서 이제 개를 무서워하는 내담자의 경우는 누워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들, 또 불렀을 때 눈을 쳐다보거나 불렀을 때 내담자에게 다가오는 것들, 이런 기술들이 동물 매개 치료적 접근에 꼭 필요한 교육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염성 질병 예방. 준비된 개체로서 전염성 질병 예방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근데 역사적으로 아니면 또 연구된 논문의 그 사례들을 보면 그나마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개라는 개체 같은 경우는 사람과 가장 오래 생활했던 그런 개체이고 종이기 때문에 이런 인수공통 전염병의 그 위험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또 가장 안전한 개체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와 같이 이런 그 신종 그런 전염성 질병의 경우 일반적인 저희 반려동물보다는 이제 사람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동물에서 기인된 사례들이 좀 많다고 보고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도 이런 낯선 동물보다는 우리와 가장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면서 유대를 쌓았던 개가 그래도 인수공통 전염성 질병의 위험에서는 훨씬 더 좀 안전하지 않냐, 또 이제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개체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기도 하지만 또 무엇을 할까요? 외관을 뭐 꾸미는 목적으로 목욕을 시키기도 하지만 위생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을 목욕을 하고 매일매일 빗질하는 것을 통해서 털 사이사이에 껴있을 만한 이물질들을 수시로 제거하고요. 또 내담자분들이나 동물 매개 치료사들이 손을 자주 씻거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그런 보조장치를 함께 하는 걸 통해서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는 쪽으로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이 건강하지 않을 경우는 신체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또 안전사고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료 도우미 동물들을 이제 병원을 통해서 이제 검진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아까 개들의 감정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동물들이 보이는 감정 신호를 이해하고 스트레스 상황인지 이것들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을 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동물들에게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물과 함께하는 접근에 대해서 안전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신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쪽 기관에서는 동물 매개치료의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화하고 있습니까? 라는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 매개치료사가 얼마나 전문성 있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또 안전을 위해서도 치료도우미 동물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이렇게 자격 관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물 매개 치료가 자격 관리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격 관리 제도가
처음부터 있었겠지만 이렇게 체계를 잡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동물매개치료사 양성교육을 또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 임상 실습을 같이 병행을 했는데요. 교육은 심리치료로 얘기를 했지만 임상은 활동 수준으로, 심리치료적 접근보다는 이벤트적 접근하는 활동 수준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임상 현장과 동떨어진 이론 교육, 이론적으로는 동물매개치료 1회라고 했지만 임상 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는 이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서 임상 현장에서 충분히 임상 경험을 한 치료사분들과 지금 이제 강사진 구성인이 되셨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임상 현장에 가까운 양성 교육을 하자. 임상 현장에 가까운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동물매개치료 양성 교육에서는 동물매개치료 임상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이 강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들 때문에 현재까지 되도록이면 임상 경험이 많은 분들이 강사로 뛰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저를 비롯해서 후배분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들어갔는데 동물매개치료사를 대상으로 그 임상 전문가분, 본인 영역에서 전문가분이 강의를 하러 오셨는데 이분이 동물매개치료 임상 경험이 없으신 상황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전공하신 영역에서는 굉장히 제대로 된 적절한 그런 강의였지만 동물매개치료 임상 현장에는 약간 그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엉뚱한 임상 현장이 맞지 않는 내용이 강의가 됐었는데 다행히 저처럼 이제 경력이 있는 치료사들은 요거는 좀 우리가 걸러들어야겠다 하고선 이해를 했지만 초보 치료사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다 보니까 그걸 거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오류가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매개치료 임상 현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동물매개치료 강사진으로 뛰는 게 훨씬 더 치료사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게 됐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 교육 역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이론 교육들이 진행되게 되었고요. 이론 교육 내용을 적용한 임상 실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벤트적 접근, 즐거운 놀이 프로그램적으로 했다고 했지만 심리치료적 접근이라고 이론 교육한 것들을 임상 실습 때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 변화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치료도우미 동물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이론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기본적인 트레이닝 교육, 불렀을 때 오거나 앉거나 엎드리거나 기다린다던가 또 두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위해서는 누워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이런 교육들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동물의 감정 신호를 이해해서 이 신호를 어떻게 활용할지,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어린 강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는 강아지인데 이 친구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무조건 올라타요. 근데 걔들은 사실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하면 고개를 돌려요. 아니면 몸을 돌려서 거절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그게 무례한 게 아니라 적당히 해. 나 지금 그렇게 놀고 싶지 않아. 나 좀 불안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몸을 돌려서 표현했을 때 이게 거절이 아니라 내가 이 친구랑 놀려면 지금 이렇게 뛰어오르는 거 말고 다른 걸 해야 되는구나. 뭘 할까? 차분하게 앉아있을까? 서있을까? 라는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내담자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아지가 와서 호감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할까요? 칭찬도 해주고 맛있는 간식도 주고 해서 뛰어오르는 것보다 내가 차분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게 좋은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하는데 간식으로 보상하는 걸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개들의 진정신호, 요즘에 카밍 시그널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죠? 이거를 응용해서 개들하고 관계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동물의 감정신호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감정신호를 비롯해서 스트레스 상황을 예방하기도 하고 동물이 적절히 쉬고 먹고 물을 마시고 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 통해서 동물 복지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역시 트레이닝 이론 교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현장에 맞는 트레이닝 실습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 트레이닝 실습을 할 때, 재밌는 재주를 많이 가르쳐 주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동물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게, 불렀을 때 잘 따라오고, 사람과 몸을 비비고, 또 이제 어떤 놀잇감을 갖고 놀이하는 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게 교육하는 것들이 트레이닝 실습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의 복지와 안전, 동물 매개 치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트레이닝 이론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안전을 위한 그 제도가 도입돼야 될 필요성과 같이 그 이론 교육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에서는 치료도우미동물 인증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치료도우미동물이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했는지,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정기적으로 안전을 목적으로 한 보수교육을 운영을 해서 동물 매개 치료사와 치료도우미동물이 참여할 수 있게, 이것들이 선행됐을 때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그리고 안전을 위한 보수교육이 선행됐을 때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게 제도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한 개체의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고요.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걸 통해서 임상 현장에 활동한 시점이 증가할수록 치료 도우미 동물이 혹시 스트레스나 건강 문제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 활동을 중지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동물 회복을 돕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운영하는 형식으로 안전을 위한 인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안전을 위한 보수교육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주제로는 동물 매개 치료사, 동물 내담자를 주제로 한 정기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전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동물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특히 동물 트레이닝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동물 매개 치료사가 소진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물 매개 치료사가 건강해야 동물에게 적절한 환경을 줄 수 있고 치료의 질도 높아지고요. 또 이제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제 갖춰져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치료자, 동물, 내담자 세 가지를 주제로 해서 정기 교육이 매해 주제가 바뀐 채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소진을 말씀드렸잖아요. 임상 현장에서 치료자가 겪는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정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또 동물을 데리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연민 필요로 인한 소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적 접근에 한계가 발생하거나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요. 고난이도 대상자, 아까 이제 폭력성이라던가 어떤 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수동적 반응이 있는 내담자의 경우는 오히려 이 동물 매개 치료사가 원활하게 치료의 내담자로 수용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임상 현장에서 치료사가 전문적인 그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제도화해서 치료사의 역량 개발을 돕고 자격증의 그런 전문성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기관에서 또 원하는 것들이 제대로 준비된 임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가적 소질을 갖고 있는 치료사를 원하기도 하지만요. 또한 더불어 안전한 동물 매개 치료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그 보수교육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여기 방문할 치료 도우미 동물이 인증서가 있는가, 치료사들은 매해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보수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런 증명서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살아있는 동물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 치료사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관리 제도를 좀 살펴보면 정기적인 자격갱신 제도를 통해서 치료사들은 매해 슈퍼비전, 또 역량 개발을 필요로 하는 그 목적으로 세미나 및 정기적인 연수를 1년에 일정 시간 받아야 하고요. 안전을 목적으로 한 보수 교육, 또 치료도우미 동물의 예방접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치료도우미 기관 테스트에 참여하는 인증 제도,
네, 인증서를 발급한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치료사는 자기 점검 및 회복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개인 상담 및 개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매년 이런 항목들을 규칙적으로 지켰다는 그 서류를 제출하는 걸 통해서 자격이 뭐 한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격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물 매개 치료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임상 현장까지 알아봤지만 아직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또 동물 매개 치료하면 이런 거 좀 궁금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문의를 드려봤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들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개가 주로 활용될까요? 왜 개가 주로 활용될까요? 예뻐서요? 그쵸. 물론 예뻐서도 그렇고, 맞습니다. 일단은 외모적으로도 사람들이 되게 선호하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개라는 그 종 자체가 사람에 대한 호감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요. 온순하기도 하고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동물 매개치료를 필요한 환경을 만드는데 좀 적합한 그런 가장 적합한 개체이기도 하고요. 또 건강상의 인수공통 전염병 측면에서도 훨씬 좀 더 안전한 동물이 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동물은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물론, 여태 지금까지 아무래도 뭐, 개 외에 고양이, 토끼, 햄스터, 물고기, 새, 뭐, 다양한 동물들, 곤충도 활용해보고, 고슴도치나 뭐 이런 동물들도 활용해봤는데요. 돌핀 세라피라고 해서 돌고래나 말을 활용한 치료들도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유대를 생각했을 때 동물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도 돌고래나 말을 활용한 치료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특히 돌고래의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동물원에 갔을 때 만나는 돌고래는 넓은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였는데, 사실 고래는 한 번에 그 지구의 한 4분의 1 정도의 거리를 가는 동물입니다. 그렇게 이동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커다란 수영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풀장이 사실은 고래들에게는 굉장히 작은 공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돌핀 세라피라는 것들이 동물 보호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고래들을 다시 바다에 돌려보낸다거나 돌핀 세라피를 좀 이제 더 이상 동물 매개치료 영역에서는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동물의 스트레스나 복지 측면에서의 문제 때문에도 다른 동물들은 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재밌는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도 사람이랑 굉장히 가까이 생활하고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독립적인 아이들도 있는데, 가끔 개냥이라고 사람을 좋아하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얘네한테 만약에 우리가 손이라고 하면 얘네 어떨까요? 네, 빠르게 움직이는 손을 보고 확 핥혀요. 왜요? 공격하는 거네요. 사실은 공격보다는 빠르게 손을 움직였기 때문에 즐거운 놀이라고 생각해서 손을 움켜 잡으려고 하다가 핥힌 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고양이의 특성인데 내담자나 보호자나 기관 담당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그걸로 인해서 공격이라고 오해하거나 상처가 났을 경우 굉장히 불편해할 수도 있죠.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양이도 좋은 치료 도움이 동물이 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내담자를 좀 제한을 둬서 이런 사고 위험이 좀 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내담자 중심으로 동물 매개 치료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햄스터 같은 경우, 곤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힘조절을 잘 못하거나 살아있는 동물을 배려하는 게 안 되는 내담자 같은 경우는 힘조절 문제로 동물이 다치거나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도 저희가 내담자를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선생님들이 주로 개를 활용하게 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다음 질문도 한번 좀 볼까요? 자, 동물과 함께하는 심리치료적 접근, 어느 부분을 공부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동물 관련 학과 쪽을 전공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레이닝 자격 취득이 있어요. 이제 그 개들 훈련하는 것들. 요즘에는 뭐 동물 그 행동 교정사, 뭐 행동 수정 뭐 관련해서 이런 그 동물 훈련 자격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나라에는 애견협회, 애견연맹에서 이런 자격증을 발행하기도 하고 있고요. 대학에서도 이런 동물 관련, 훈련 관련한 자격증들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을 이제 목적으로 한 그런 교육기관들에서 발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의 경우 대부분 다 미국의 경우도 동물 그 핸들러 자격증이 민간 자격인데 유일하게 그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어요. 제가 이름이 좀 길어서 지금 살짝 컨닝을 하겠습니다. CCPDT라고 해서 미국의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 그 발급 기관인데요. 이 기관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들의 다루거나 하는 이런 코칭하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명칭이 CPDT-KR이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에서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우리나라 그 동물 핸들러 분들도 이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동물 매개치료 임상 현장뿐만이 아니라 개들을 교육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동물 매개치료사로 일하시려면 교육 관련 학과를 나오시는 것도 좋아요. 저처럼 뭐 유아교육학과나 아니면 뭐 특수교육학과, 아니면 일반 그런 그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교육 관련 학과도 좋고요. 또 상담심리에 관련한 심리 관련 학과도 동물 매개치료사로서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분들도 동물 매개치료사로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나는 전혀 이쪽이랑 전공이 다른데 동물 매개치료 일하는 게 가능할까? 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동물 매개치료사 자격증을 또 취득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학과 중에 동물 매개치료 전공이 들어가 있는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 그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평택대학교, 원광대학교, 호서대학교에서 이런 동물 매개치료사 관련 자격증을 발행하고 있고요. 이 외에 다른 대학에서도 동물 매개치료를 교양 과목으로 강의하는 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협회 및 기관에서도 동물 매개치료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미 대학을 나왔는데 관련 학과가 아닌 분들 역시 이런 협회나 기관을 통해서 동물 매개치료사 양성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고요. 또 운전면허 같은 경우 수험서를 통해서 그 시험을 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수험서를 통한 동물 매개치료사 자격 시험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물 매개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동물 매개치료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깊이 있게 말씀드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신 이 시간 동안, 동물 매개치료를 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하면 좋겠구나. 동물의 복지라던가, 이런 방향성을 갖고, 내가 동물 매개치료사로 일할 걸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기본적인 틀을 안내하는 정도에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내가 어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지, 일반 기관의 양성 과정을 통해서 치료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될지, 또 동물 매개치료를 내가 기관에서 의뢰를 하고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치료사들을 이제 채용을 하면 좋을지 하는 것들을 참고하실 목적으로 이번 강의가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제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편안하고 좋은 시간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